상경에서 1,300원짜리 사글세 단칸방을 얻었다. 그런데 곧 동네가 다 헐린다고 집주인은 한 달 내로 나가란다. 고생고생해서 옮긴 데가 반지하 전세. 곰팡 내에 햇볕도 안 들지만 그래도 방이 2개다. 아유 김씨, 이 동네 전세 다 오른 거 알잖아. 나만 손해보면 바보지. 정 안 되면 이달 내로 방 비워줘. 애들도 크는데 갈 곳은 없고 까치도 돌아갈 제 집이 있다는데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 한 칸이 없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내 집 마련, 누구나 바라지만 이루기 쉽지 않은 꿈이죠. 특히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요. 오늘 명견말리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연사는 우리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대책을 마련해온 분입니다. 변창흠 교수를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작농이었던 주인공 바홈은 자기가 경작할 땅을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얻게 될 기회가 생기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땅을 바라며 욕심을 부리는데요.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면서 그가 얻은 건 자신이 묻힐 만큼의 땅뿐이었습니다. 집값에 모두의 관심이 몰린 지금 우리는 톨스토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과연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자는 공간과 분리된 부엌도 필요하죠. 몸을 씻고 생리 현상을 해결할 전용 수세식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저 주거 면적 기준은 14제곱미터입니다. 가로 3m, 세로 4m가 조금 넘는 크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최저 주거 기준에 맞는 집에 살고 있을까요? 서울시 한 쪽방촌.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정도의 쪽방들이 빽빽이 자리하고 있다. 9년 전 이곳으로 이사한 이동술 씨.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싼 방을 찾아 서울 시내를 전전했다. 몸이 계속 아파오니까 갈수록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생활은 더 궁핍해지고 노숙 생활까지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동자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젊은 시절 허리 부상으로 약을 달고 사는 동술 씨. 편치 않은 몸에 쪽방 생활은 고되기만 하다. 화장실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보러 가는데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서 있다가 나가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있고 이제 목욕하러 가려면 저 밑에 공동 목욕탕 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죠. 쪽방의 낮은 밤과 다를 바 없다. 동술 씨는 이곳을 벗어나길 포기했다. 더 싼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채광도 안 되고 통풍도 잘 안 되고 집이 항상 좀 컴컴해요. 그래가지고 꼭 어디 다닐 때도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면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이랑 비용이 없죠. 어디 이사 갈 마음은 끌떡 같은데 좋은 데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못 갑니다. 김포시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형 공장을 찾았다.
주말이라 가동을 멈춘 공장 안은 인적이 드물다. 그런데 자재가 쌓인 창고 구석 사무실에 인기척이 있다. 이곳이 김병택 씨와 그의 손자 민영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다. 그는 몇 달 전 미혼모였던 딸이 세상을 떠난 후 3살 배기 손자를 키우고 있다. 창고 사무실로 쓰던 곳이라 아이 키우기엔 적절치 않은 곳이다. 햇빛 한 줌, 바람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창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씻을 공간도 변변치 않다. 주방은 아니고 회사 그 탕비실인데 뭐 할 수 없이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창고 한쪽을 칸막이로 막아서 마련한 안방.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엔 늘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한다. 판넬입니다. 판넬. 넣으면은 예. 창고인가요? 예, 넣으면 창고입니다. 똑똑똑똑. 먼지와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 열악한 환경이지만 민영이 할아버지는 이곳을 나가게 될 일이 더 걱정이다.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니까 뭐 그분이 내 보내고 싶어가 아니고 사업적으로 안 되니까 나가라 하면 나도 뭐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삼촌한테 갔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접어든 민영이 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곳곳에 놓인 기계와 짐들이 아이에겐 위험하지만 공장 주변엔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다.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또 아이가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고 되는데 여기 오면은 아이는 이제 완전히 갇혀 사는 이런 공간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출발. 으쌰. 공장 내 찻길을 건너는 민영이 이리 오세요. 출발. 여기서 공장이 휴무인 주말 옥상 나들이에 나섰다. 하늘이 저기 비행기 가네. 저쪽에. 저기. 갑갑한 공장에서 지내기 때문일까 민영이는 이곳에서 비행기 보는 걸 좋아한다. 하늘이 비행기 가네. 언제쯤 민영이가 마음껏 뛰놀 집이 생길지 할아버지는 오늘도 시름에 잠긴다. 가진 거라도 있으면은 아직 그 뭐 나가서 방 얻어 살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보여? 항상 불안한 마음이죠. 화장실조차 편하게 쓸 수 없는 집을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들은 집이 아니라 그냥 기거하는 곳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인구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10명 중에 1명이 그런 곳에 살고 있고요. 지옥고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지하, 옥탑방, 그리고 이제 고시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싼 임대료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선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이런 우리의 주거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주거 실태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한 건 주거 빈곤층만이 아닙니다. 집을 빌려서 사는 사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세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시장에서 건어물을 팔고 있는 이희성 씨를 만났다. 요거리 아구 좀 드셔보세요. 살던 곳이 철거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 일용직 알바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꾸준히 생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부족한데 그걸로 최대한 아껴 쓰고. 일을 마치고 희성 씨가 향한 곳은 옛 경의선 철도가 있던 공유지. 희성 씨의 보금자리는 공유지 한편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다.
8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 잠잘 매트리스와 옷걸이, 그리고 책상 하나만으로도 방은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컨테이너에서 지낸 지 벌써 2년.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엌이 없어 제대로 된 식사는 엄두도 못 낸다. 욕실이 없기 때문에 씻는 것도 큰 문제다. 간단하게 씻는 건 공유지 내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한다. 더운 물이 나와요? 더운 물 안 나와요. 겨울에는 그래서 여기서 씻을 수가 없어요. 행인들 눈길이 신경 쓰이지만 그에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희성 씨가 살 곳을 잃고 떠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재개발로 인해 철거는 강행됐고 갈 곳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은 부당한 철거에 몸으로 맞섰다. 내 집이 없고 내 땅이 없다는 자체만으로, 세입자라는 자체만으로 그냥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분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집이 헐리면서 희성 씨의 미래도 무너지고 말았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몇 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최창우 씨. 그는 대한민국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전월세라고 하는 것이 막 올라버리면 세입자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이사를 계속 가야 되고 이런 불안에 떠는 것이고 주거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최창우 씨는 40년 전 서울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노원구에 살고 있다. 한때 그가 살았던 곳, 과거 서민주택지였던 이곳에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문간방에 새들어 있던 최창우 씨 가족은 집주인으로부터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그 입주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 친척이 입주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입주권을 받아서 주거 안정이 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 이 집이네. 내쫓긴 이후 살았던 집을 찾은 최창우 씨. 옛집은 헐리고 새 집이 들어서 있다. 그는 이곳에 이사 온 지 6달 만에 다시 이삿짐을 싸야만 했다. 여기서도 계약 기간은 무시됐고 그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뭐 말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같은 거. 이게 내가 살던 집인데 갑자기 이 집이 낯설어지는. 이사를 다닐수록 주거 환경은 더 나빠졌다. 평지에서 달동네로, 문간방에서 반지하로. 세입자의 서름은 깊어만 갔다. 쭉 나오지만 이렇게 다니고. 이사를 다닌 세월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았다. 20년 동안 이사 다닌 횟수만 무려 20번.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이사는 최창우 씨 가족 모두에게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다. 왜 이렇게 세입자들은 이사를 자꾸 강제 당해야 되나? 또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이것은 사실은 뭐 피눈물의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현재 이러고 있다. 20년 동안 무려 20번. 아마 넌덜머리가 날 겁니다. 매년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이번엔 세가 얼마나 더 오를까? 이젠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 불안하기 그지없겠죠.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은 35.9%에 달하는데요. 수도권은 무려 40%나 됩니다.
이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얘기인데요. 뜨내기 신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만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그 후엔 임대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임대 계약을 한두 번 연장해 주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관은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한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주거의 안정성도 부족하고 2년마다 대출을 압박하는 법이라고 평했는데요. 이건 세입자 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할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문조사 기관에 따르면 중위소득자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8년 동안 모아야 합니다. 최저소득층이 같은 주택을 마련하려면 37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데요. 이건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높은 집값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나 됩니다. 일부 정책당국자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이라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칫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렇게 높은 집값은 경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M4 세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배경에는 주거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출산율도 최저입니다.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사회가 지속될 가능성마저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수십 년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독일의 주거는 안정된 편이다. 30년 전 폴란드에서 이주해온 베르나르트 씨. 5년 전 이 지역으로 이사했다. 방 4개짜리 집의 한 달 임대료는 우리 돈으로 77만 원 정도. 베를린에선 저렴한 수준이다. 교통도 편리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가까워 부부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Also wir wohnen hier seit 5 Jahren und solange die Kinder noch nicht klein sind und wenn sie groß sind, da wollen wir hier bleiben, also bis die Kinder wirklich groß werden.
Und dann vielleicht werden wir uns wie beide, ich und meine Frau, was anderes suchen. 베르나르트 씨 부부가 이사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건 아이들이다. 환경이 자주 바뀌면 그만큼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Natürlich haben wir alles gesehen, was die Kinder mitgemacht haben. Meine zum Beispiel kleine Tochter oder die hat immer geweint. Oh Mama, ich vermisse meinen Kindergarten und die Kinder und hier ist mein Haus, meine Freunde, meine Schule. Und wenn man das wechselt, finde ich, dass für das Familienleben ist nicht gut. 이렇게 임차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건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이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독일은 무기한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Nein, in Deutschland nein. Also wenn ich den Mietvertrag unterschreibe, dann ist so wie ewig kann ich hier wohnen. Solange ich meine Miete bezahle und solange ich keine Widrigkeit begehe. Das bedeutet, gegen das Gesetz was mache, mit der Wohnung zum Beispiel oder sowas, dann ich kann hier ewig bleiben, solange ich will. Und ich entscheide, wann ich rausgehe, wann ich bleibe.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베를린 세입자 연맹. 이 단체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 세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Dass ein Mietpreis bei einem neuen Mietvertrag keinen höheren Mietpreis haben darf als die ortsübliche Vergleichsmiete in einem Ort zuzüglich 10%. Der Vermieter ist also nicht mehr frei in der Miethöhe, die er einem neuen Mieter abverlangt, sondern es gibt eine Grenze. 베를린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지역이 구분돼 있고 주택의 건설 시기와 면적, 품질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 임대료 책정 과정엔 임대인과 세입자, 정부, 3자가 참여한다. 표준 임대 가격은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임대료는 3년 안에 15% 이상 올리지 못한다. Einem Jahr oder einmal in 2 Jahren bekommen wir kleine Mieterhöhung. Aber das ist nicht so schockiert, dass ich plötzlich 100 oder 200 Euro mehr bezahle, dass ich wirklich dass mich jemand überrascht, sondern dass letztens hatten wir eine Mieterhöhung, aber das um 16 Euro. 독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12.8년입니다. 우리나라 세입자들보다 4배 가까이 긴 기간 동안 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한 나라는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차지차가법이란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땅이나 집을 빌려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죠. 이 법에 따라 일본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 덕분에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살 수 있는데요. 이건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을의 문화와 전통이 보존되고 대를 이어 전문성을 지켜나가는 상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100년 가업도 한 곳에서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도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라고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게 권리를 주자는 거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연장하더라도 임대료를 너무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임대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겠죠. 세입자들은 임대료와 이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여러분, 복지의 4개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 의료, 사회 서비스, 그리고 주택입니다.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들이죠. 만약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학을 마칠 때까지 적게 잡아도 10억 원 이상이 들 겁니다. 또 의료를 민간에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 몸살 치료하는데도 수십만 원이 들겠죠. 이런 복지들은 모든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이 4개 축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주택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주택을 완전히 시장에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 타이베이시. 도심 곳곳에서 베란다에 컨테이너를 들여 방으로 개조한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살기 위한 서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베란다를 개조하지 않은 집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다. 26제곱미터의 집에 4식구가 사는 조수핑 씨. 거의 한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그녀도 베란다를 방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집값이 너무 비싸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은 오래전에 포기했다. 这边都是加出来的，原来的是在我们这一边，这边是加出来的。 베란다를 개조한 덕분에 집 내부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거주 공간은 넓어졌지만 불법 증축이라 안전에 늘 신경이 쓰인다. 加盖当然也是怕说地震来了，然后房子不晓加盖的部分会不会垮掉啊？对啊，那个也是会担心啦。 저녁 무렵 일터로 나갔던 청년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온다. 5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준웨이 씨. 그의 집은 20제곱미터짜리 원룸을 3명이 쓸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다. 그가 살고 있는 방은 원래 베란다가 있던 곳이다. 불법으로 공간을 개조한 터라 안정성이 걱정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地方就尽量避免做一些动作比较大的一些行为，对，那再加上其实我这个地方是2楼嘛，那我下面还有1楼，那1楼它也是算是有加盖，所以这样子堆叠起来的话，其实我又比较安心一点。 욕실과 부엌은 다른 방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한다. 청진웨이 씨처럼 타이베이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집값 때문에 공동생활을 선택한다. 하지만 집을 사려는 청년들은 많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집을 산다는 건 청년들에게 환상이 된 지 오래다. 大概做个12年左右就可以买，就是没有任何的开销，对。 大概12年就可以买到现在这样子的一个小平数的房子。 과거 타이베이는 기존에 지었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고 90년대 이후 더 이상 짓지 않았다. 현재 타이베이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8%. 공공주택 건설을 중지하고 주택 보급은 민간 주도의 시장 논리에 맡겼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다. 台北在1960到1990年代有一个政策很重要，就是新建国民住宅。在当时呢，其实成功的遏制了
收入比跟房价比之间的不健康的比例，可是到今天，这已经是世界前几名的恶劣。 我们要实价特征增值税。 높은 집값 때문에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可进场的，我们要实价特征增值税。我们要实价特征增值税。我们要公共住宅。谢谢。 就台湾把新建国民住宅政策取消掉，其实另外一个转向就是转换成透过银行的低利的融资贷款，协助民众去市场上买建设公司盖的房子或民间的住宅。经过了30年的实验，告诉我们，它最后还是失败的，因为房价越来越高，民众越来越买不起，政府也没有更多的资源可以来协助民众。 공간이 부족해서 베란다를 방으로 만들어 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사게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타이페이에는 빈집이 6만 가구 정도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베란다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빈집이 넘쳐나다니 참 아이러니죠. 교수님, 그러면 그 빈집들은 혹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걸까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을 임대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원룸을 좀 나눠 쓰고 있다면 임대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빈집을 두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타이페이에 이렇게 빈집이 넘쳐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타이완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하려고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수리하거나 관리할 필요도 없이 빈집으로 그냥 둔 채 가격이 비싸게 오를 때만 기다리는 거죠. 도대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적기에 빈집이 저렇게 많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7억 원짜리 주택의 1년 세금이 2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쌉니다. 우리나라도 보유세가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만 놓고 보면 시가 18억 원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94만 원인데요. 7천만 원짜리 자동차의 한 해 세금이 100만 원인 걸 보면 오히려 자동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 낮으면 집을 여러 채 가지는데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투기가 벌어질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투기꾼들이 집값 인상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매매, 전세, 가격 차이가 적은 갭 투자에 주목하라. 주변 신구축 아파트를 시작으로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제압 전문가라고 하는 투기 세력들은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SNS 대화창입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은 너무 싸서 속상해요. 우리도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올립시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담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마운틴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억대 연봉자들입니다. 이 지역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를 아끼려고 자동차에서 먹고 자는 거죠. 한 달 집세가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억대 연봉자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홍콩은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저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낮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거가 특히 불안정한 나라에 속합니다. 주거 약자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싼 값에 길게 빌려주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인데요.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거복지 정책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프랑스. 파리시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시내 한 공공임대주택. 1981년부터 이곳에 거주해온 조라 씨를 만났다. 이혼 후 직업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안정을 되찾았다. 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가고 이제 그녀는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고 손자의 재롱을 즐기며 은퇴 후 제2의 삶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Avec moi et mon fils qui était petit. Et donc, c'était pas bien. Il n'avait pas de chambre à lui, tout ça. J'étais pas contente. Et là, j'ai fait la demande pour avoir un peu plus de place. Parce que vivre dans un studio, c'est pas possible. Avec un enfant qui court partout, tout ça. Voilà. 오래된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 파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심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 짓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다.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건물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건물 외관은 보존해 역사적인 가치는 살리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수리할 계획이다. Sur les autres bâtiments, vous voyez, sur ce bâtiment-là, par exemple, on va garder toute la partie de devant, on la garde comme c'était initialement. C'est la partie arrière qu'on va casser, si vous voulez qu'on aille voir. Mais là, aujourd'hui, on reprend quand même des modes et natures architecturales, tous les bandeaux, toutes les fenêtres, l'ensemble, ça va être, on les garde quand même. Et puis ça a un coût quand même. Parce que c'est le seul bâtiment qui soit en couleur. 많은 비용이 들고 규제가 까다로운데도 파리시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서민들이 임대료가 싼 도시 외곽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Des gens qui sont défavorisés ont le droit aussi de pouvoir habiter en centre-ville. Et donc il y a les objectifs politiques de la ville, et bien de pouvoir construire et de réaliser entre 25 et 30% de logements sociaux sur l'ensemble des arrondissements. 파리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계층의 폭이 넓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임대주택. 이곳에 살고 있는 브리스 부부는 1977년에 입주했다.
부부의 소득은 중상위에 속하지만 이들은 집을 사는 대신 방 5개짜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선택했다. 이들이 한 달에 내는 월세는 우리 돈으로 130여만 원. 이들의 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비해 비싼 임대료를 내지만 민간 임대료에 비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싸다. Dans le 6e ou le 7e, vous trouvez facilement des appartements à 3 ou 4 millions d'euros. 3 ou 4 millions d'euros. Vous voyez ce que ça fait? Ça fait des centaines d'années de salaire moyen, quoi. Et d'autre part, habitant Paris, l'accession à la propriété est très chère et on ne voulait pas quitter Paris. Donc le mieux c'était d'avoir ce genre de location.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파리 아비타. 프랑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건물을 매입할 땐 법적으로 파리 아비타가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J'utilise mon droit de préemption, mon droit de priorité, et c'est moi qui finalement vais acheter cet immeuble. C'est quelque chose effectivement de très particulier, mais qui permet à Paris Habitat régulièrement de pouvoir transformer des bâtiments, des bureaux, quelquefois des immeubles de bureaux, mais aussi des immeubles de logement, les transformer en immeubles de logement social. 파리 서쪽에 위치한 리버거슈 개발지역. 19세기 말 철도 중심지였던 이곳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다.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일반 임대와 민간 분양을 함께 지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Because they have all the same level, height level of quality. And this is also a political will to organize a real social cohesion and a real social mixity. There is no social ghetto. Everything is completely gathered and completely mixed.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특징은 많이 짓는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보셨던 리버거슈 사례나 클리시 바티뇰 등 모든 개발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사는 이른바 소셜 믹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재산세는 거의 내지 않는 반면에 복지비용 지출은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앞서 보신 독일과 프랑스의 성공적인 주거복지 사례는 모두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 현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또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자리해 주시죠. 프랑스에서는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경우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벽을 지으면서 임대동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중산층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주택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일부를 중산층에게도 줘서 소셜 믹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서울에 약 한 7%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믹스가 이루어지려면 충분한 양의 공공임대주택이 먼저 보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 정책에서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쭤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을 자기 동네에 지으면 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으로 개발됐으면 들어올 수 있는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이 내려줘서 직접 그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집수리를 해주는 이런 정책을 하거나 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가령 입주자 선정 권한 또는 주거복지 여러 수단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이 사람에게 가장 맞을까, 이 지역에 가장 맞을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일로 생각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도심지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파리처럼 서울시에서도 도심에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나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 근처를 좀 고밀로 개발하는 겁니다. 역 주변에서 250m 근처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높은 밀도로 짓는 대신에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지어라. 이렇게 관리를 하면 민간은 자기 집을 높게 지을 수 있는 반면에 그 대가로 공공은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오피스나 상가처럼 이런 원래는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이 지역이 미분양이거나 공실이 있을 때 그 지역의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면 직장하고 주택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긴 교통시간의 문제나 교통 혼잡의 문제도 없어지고 임대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주거 불안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오늘 같이 이 주거권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합의를 만들어 준다면 그만큼 우리 주거권의 보장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동안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주거권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공간 14제곱미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